네, 안녕하세요. 자, 이 대선 이 결과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전망해 보는 시간입니다. 채널 9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정치 먹방으로 첫 방송을 한번 해보긴 했는데, 뭐 좀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술을 덜 마셔서 그런 거죠. 거죠. 술 먹는 것을 또 좀 꺼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먹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왜 먹방을 표방했느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컨텐츠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이 구자홍이니까 이렇게 채널 9라는 채널 9. 예, 이게 새로운 로고를 한번 이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신동아 이 90주년 책이 나왔어요. 네. 올해가 신동아 창간 90주년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처음 알았습니다. 벌써 100년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동아일보는 1920년에 창간했고 신동아는 1931년도에 창간했습니다. 아, 11년 뒤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동아는 또 새로운 뭐랄까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마라톤에서. 네. 그런데 이제 일장기를 코트로 가리고 송기정 선수는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른바 이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어떤 여파로 신동아가 잠시 일제에 의해서 폐간이 됩니다. 그때 이름이 이제 신동아예요. 그때도 이름은 신동아였어요. 1931년도에 창간했다가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폐간됐다가 이제 1964년에 복관이 돼서 이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신동아의 역사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1987년, 87년 6월 항쟁 때 가장 많은 부수가 판매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의 40만 부 가까운 부수가 월간지로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좋은 정보에 목말랐는가 그걸 좀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하나의 키워드가 신동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나온 책이 이제 신동아 창간 90주년이라 한 권 기념으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일단 억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0만 부면 역대급 판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요즘 오프라인 이 잡지 시장이 좀 어려워서 판매 부수는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동아 로고가 박힌 이 건강을 지키시라고 이렇게 마스크도 하나 기념품으로. 이거 일회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번쯤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동아의 그 90주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처음 그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당시 이 염 소장님의 결론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번 주는? 네,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 판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약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회동도 했고 또 이제 문 대통령하고 면담도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원팀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전화면접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외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고 반면에 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외로 열세 있었지만 아무튼 이재명 후보 상승세가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윤석열, 홍준표 이 양강이 이제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라든지 언론에서 말들이 많은데 일단 요약하자면 사지선다. 그러니까 그 4명 중 4명 중에 이제 누구를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 국민 여론 사지선다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5% 내외로 앞서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에서 20%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문, 그러니까 질문 항목 자체가 제 판단에는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요?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지형에서는 이제 이 정권 교체 지수 가장 중요한 대선 민심이죠. 격차가 약간 축소되는 흐름.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좁혀지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원팀 효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문 대통령이 회에 나가기만 하면 좀 지지율이 올라가요.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지지층들로 화내시겠죠. 이제 외교 활동을 잘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은 혼전인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역대급. 그러니까 지난 총선 5년 6개월 만이죠. 최대다. 이런 조사 결과 나와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좀 어떻게 나왔나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혼전인데요. 네. 이 긍정 이미지에서 홍준표 후보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아, 그래요? 지난주만 해도 빅데이터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선 걸로 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 덜 공격을 받으면서 약간 이제 선전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선 테마주에서는 네. 역시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혼전인데 네. 이 오전에 이제 이 검색 결과 말고 최근에 지금 2시? 12시 반. 네네. 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 약진하고 있어요. 이미 후보로 결정된 것 같은 시장에서 이제 그래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엄 소장님 뭐 지난주에 이제 이 웅진이나 이른바 그 윤석열 테마주로 재미를 좀 보셨다고 그랬는데, 네. 뭐 지난주에도 좀 투자를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웅진에 조금 했습니다. 아, 웅진에. 네, 그런데 오늘 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좀 전에 빠지지 않았었나요? 네, 좀 빠졌었는데 네. 여기 들어오기 전에 12시 반에 보니까 네. 한 6%포인트, 7%포인트 오르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술 한잔 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존니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것은 뭐 그냥 유의미한 지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유권자들의 민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지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네.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걸 그러니까 재미삼아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 이렇게 여론의 그 동향 흐름을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5.18 발언, 그 다음에 개사과 이것이 이제 막 불거져서 윤석열 후보에게는 악재였지만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쭉 반영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이제 다만 그러니까 개사과 이후에 네.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또 네. 어제 오늘 사이에는 약간 이 하락세가 차단된 느낌이에요. 아, 차단된 그래요? 느낌이고 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60대 이상 특히, 네. 특히 여기서는 네. 변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여전히 이제 한 20%포인트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국민의힘 이렇게 대선 후보 경선의 경우에는 네. 당원 투표가 50% 반영이 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 반영되기 때문에 네. 당원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그 앞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윤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대선 테마주의 오늘 그래요. 윤석열 후보 아니 자꾸 관련주가- 테마주를 엮지 마시고 일단 재미삼아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상 대결이나 네. 이 지지율로 보더라도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선 것은 크게 변화는 없다. 네, 변화 없다.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이 치러지는 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 과연 그 결과가 그대로 현실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가상 양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유불리가 있는지 이걸 좀 그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어제 나온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국민의힘 4명 이 사자 대결.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도 지금 네.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자 대결보다는 출마가 확정된 분들을 다 넣고 네. 조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네. 이제 조금 이 민주당 쪽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데 네. 4명 후보하고 다 붙였는데 정체돼 있네요. 예, 35. 그러니까 35% 벽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지난주에 뭐 역배인선 효과 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예, 컨벤션의 반대가 역배인선. 정확히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콩글리시죠. 한문과 영어를 조합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은 네. 이재명 후보가 35% 벽에 갇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쭉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네. 이재명, 유승민을 붙이면 안철수 후보가 13%나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 안철수 현상, 뭐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약진이 좀 두드러져 그렇죠. 보이네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적게 나온 것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구도인데 네. 여기서 8%나 나와요. 네. 근데 사실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지지율은 네. 제가 보기에 약간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 때 안철수 후보가 네. 국민의힘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네. 경선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 1등 공신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시장 만들어주고 네. 본인은 좀 약간 찌그러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나온 것은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의 호재다. 네. 결국 이게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네. 그러니까 치열하게 양강, 그러니까 네. 진영 간 대결을 가잖아요. 네. 막판 가면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로 흐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가 있는 지지율의 대다수가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이 되면 결국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정확한 해석이신데 네. 심상정 후보 지지율은 반면에 네. 이 심상정을 끝까지 지지하는 그 한 3%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으로 일부는 가겠지만 네. 일부는 심상정을 끝까지 정의당 지지하겠다. 골수 지지층. 네, 그렇죠. 네, 심상정의 호위무사들이 한 3%.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범야권 단일 후, 아니 그러니까 범여권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심상정 단일화가 만약에 없는 상태라면 이 심상정 후보가 최소 3% 정도 지지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국민의힘 4명과 붙였을 때 네. 홍준표 후보하고 붙이면 네. 차이가 5%포인트 나요. 가장 많이 나는데 네. 실제 이제 이 판별 분석을 해보면 네.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다. 네. 아까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 투표율을 감안한다거나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 지지를 흡수한다거나 네. 또 이제 태도 유보층에도 20, 30대가 절반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20, 30대는 진영을 이탈해서 네. 국민의힘 쪽에 좀 더 가까이 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 지표로 보더라도 여전히 야권에게 유리한 지금 그렇죠. 가상 대결 결과다. 세대결 구도, 후보 네. 구도, 정당 네. 구도 뭐 대체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자 가상 대결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0%는 유지를 하지만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조사 방식이 ARS로 조사된 거고요. 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조사인데 이것도 이제 목요일 발표됐죠. 어제. 네. 그래서 가상 대결을 붙이면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네.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후보한테는 오차 범위 내외로 집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한테만 이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조사는 이게 처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말고 네. 저기도 나왔었죠. 그 앞선 조사에서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 네. 데일리한 의뢰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랬어요. 보면 원희룡 후보도 야권 후보로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치 지형이 네. 이 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와 해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사에서 유승민 후보만 이재명 후보에게 지길래 네. 이게 배신자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야권 지지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후보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결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수층이. 그렇죠. 네. 똘똘 뭉쳐야 되는데 네. 이게 가슴에 맺힌 분들은 여전히 유승민 후보에 대한 약간 비토 정서가 남아있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친분이 좀 있는데 네. 작년 10월, 12월에 네. 그러니까 한두 차례 이제 제가 뵙고 유 대표님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네. 서울시장 출마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뭐 한편으로는 열심히 듣는 척 하다가 네. 자기가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네. 제가 좀 찍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싫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컨설턴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찍혀있고 좀 실망도 했고 그런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 그때는 정말 유승민 후보한테 단 하나의 출구가 있었다면 네.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였어요. 출마해서 뭐 됐으면 이제 차차기를 노리는 거고 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어쨌든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했다. 그럼요.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차차기뿐만 아니고 그때 됐다면 지금 네. 대선 후보로 소환됐을 거고요. 네. 이제 보수층은 유승민 후보한테 네. 이 당에 대한 헌신, 네. 보수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유승민 후보가 자기는 이제 이 마지막인데 대선에 승부 걸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욕심이 좀 컸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결정이 되느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자 4명,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 4명의 후보 중에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될 텐데 그 여론조사도 혹시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지선다 4명 중에 물어봤어요. 네. 근데 홍준표 25, 윤석열 20, 5% 차이 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보면 네네. 홍준표 후보가 38. 네. 오히려 여기는 윤석열이 더 높네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47, 네. 9%포인트 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여론에서는 5% 차이고. 네. 그래서 이제 50대 50이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유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지지율이 높은 게 이제 역선택이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런 지표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보면 21%가 홍준표, 그러니까요. 4%가 윤석열이고요. 윤석열이 제일 낫네요. 진짜. 그렇죠. 호남을 보세요. 호남. 네. 호남을 보시면 홍준표가 24나 되네요. 24, 네. 윤석열 10.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역선택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 역선택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후보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똑같이 목요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유무선 ARS 조사한 결과예요. 네. 이게 지금 55%가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전체는 네. 33.1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6. 네. 그리고 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38.2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34.5.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 경선룰이랑 비슷하게 조사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짰냐면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서서 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제가 보기에 왜 아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진단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역선택이 완화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재명 이제 대 우리 편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재명 대 윤석열, 네. 이재명 대 네.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아무래도 이재명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없으니까 네. 홍준표나 윤석열을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거나 예. 아니면 그냥 그 모름무응답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홍준표도 윤석열도 아닌 유승민이나 네, 원희룡한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4명을 놓고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지문을 넣으면 윤석열 후보한테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상대결로 안 했다고 해서 윤석열 캠프는 조금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설문문항으로만 보면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점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서는 환호했고 윤석열 캠프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유리하다고 이미 시뮬레이션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데 네. 어쨌든 금요일 날 이제 결과가 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안 나오면 이제 약간 개망신이. 아니, 이게 뭐, 그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 소장님의 이번 주 결론은 지난주에도 윤석열이었지만 이번 주도 여전히 윤석열이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야 이제 이 대결 구도로 이제 한번 그 지평을 좀 넓혀볼까요? 정치 지형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네, 주에? 그러니까 정치 지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 네. 지형은 정치를 둘러싼 우열을 가리는 네. 우열이 갈리는 환경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정권 교체 지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심 또는 여론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3월 대선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 네. 이게 이제 바로 정권 교체 지수인데 네. 이 전국 지표 조사는 가장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와요 결과들이. 네.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갖고 왔어요. 보수적으로 좀 보려고. 네, 네. 그래서 10월 4주 보면 국정 안정 그러니까 여당을 찍겠다가 41, 네. 정권 심판 그러니까 야당을 찍겠다가 49. 네. 격차가 이제 그 8% 포인트죠. 오차 범위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로 좀 좁혀졌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여론조사들 보면요, 네. 대체로 20%포인트를 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뭐 요대로 간다면 백약이부여다. 민주당한테는. 그러니까 여당에게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야당에게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과연 범야권 단일 후보가 만들어질 거냐 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치 지형의 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일단 정권 심판론이 좀 높다. 야당한테 유리하다.
정당 지지율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정당 지지율은요.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네. ARS 조사에서는 네. 민주당이 한 10% 정도 지고 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호각세 네. 접전을 펼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여러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유선을 좀 섞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 그렇죠. 차이가 나요. 네. 유선을 좀 섞으면 네. 유선은 그 보수적 의견이 거의 한 80% 됩니다. 네. 집에 있는 이제 유선 전화로 전화를 받는 응답자는 약간 보수 성향 네. 유권자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그렇습니다. 한 나타나죠. 70% 정도가 네. 야당을 지지합니다. 네. 네, 이걸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딱 중간 정도 되는 여론조사를 하나 골라왔어요. 네. 갤럽 조사네요. 그렇죠.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25, 26 여론조사 실시한 건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유선, 집전화가 12.6%가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12.6이면은 그래도 조금 많이 섞인 편이네요. 보통 한 10% 정도 반영하지 않나요? 보통 15%. 아, 15%. 근데 제가 보기에 15%좀 많아요. 네. 그래서 10에서 네. 한 12, 3%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민주당이 32.5%밖에 안 되고요. 국민의힘이 37.7. 그러니까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높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거예요. 네. 없다 13.9. 아, 그리고 모름 부응답이 3.7이니까 대략 합치면은 네. 한 18% 정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여론조사에서도 안 잡히지만 실제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좀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은 가고 반은 안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소위 말하는 무당층이잖아요. 이 네네. 분들이. 네. 근데 이 무당층의 반이 이제 20, 30대입니다. 20, 30대인데 20, 30대는 지금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이 국민의힘에 좀 유리해요. 제가 보기에는 6대 4 정도. 네. 아니면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5.5 대 4.5 정도로. 그러니까 4.7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만들어졌던 그 정치 지형이 그러니까 그렇죠. 20, 30대의 그대로 어떤 야권 지지 성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 정당 지지도는 네. 국민의힘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반영이 안 됐는데요.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것은 네.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3, 이거랑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율 37%가 2016년 총선 네. 이때 이후에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5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대선을 넉 달 앞두고 정당 지지율이 가장 높게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뭐 거의 10%대로 하락을 했었는데 거의 망한 정당이었죠. 네, 망한 정당이었는데 이제 과거 총선에서 이 자웅을 겨루던 이 팽팽한 이 세력을 좀 그 결집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격차면 사실은 네. 민주당이 네. 뭐 웬만큼에서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다. 아, 그래요? 이렇게까지 진단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조사 결과가 맞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표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나요? 뭐 대략 오른 것보다는 네. 그냥 뭐 좀 정책, 네. 뭐 지난주 조사 비슷한데요. 네. 사실 대통령 지지율은 네. 그 다음 대통령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 안 주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12년에 당시에 이제 MB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 한 25%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도 네.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경제 문제 이런 걸로 네. 사실상 정권이 바뀌는 것처럼 차별화에 네. 성공했기 네.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율도 뭐 아들 비리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네. 한 25% 정도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당이나 이제 청와대 쪽에서 얘기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 40% 가까이 유지된 것은 유례 없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권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견고하게 좀 결집돼 있기 때문에 막판에 가면은 오히려 그 여당 후보에게도 좀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그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 한 35% 남짓은 네. 고정 지지층. 네, 고정에서 그 정도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의 성격을 이제 굳이 구분해 본다면 저는 일단 소극적 지지층이다. 네. 그리고
보수 정당에 대한 비토의 의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지가 아니고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견고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네. 그만큼 그 한 55% 정도는 네.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결집이 되면 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 차별화를 하지 못하면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과 다른 이재명 정부의 그 무엇을 내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국민들 눈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다. 여전히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인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22인데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야, 뭐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네. 에이, 이재명 후보는 문재양 투지 뭐 이러더라고요. 23살 때까지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좀 비하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그렇죠. 일부 있죠. 네, 근데 요즘 20대 남자들 전반적인 정서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재명 후보 뭐 아까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말은 했대지만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네. 별로 안 그렇잖아요. 문 대통령을 만나서 지지를 부탁하고 그렇죠. 뭐 각을 세우진 않죠, 지금. 그렇죠. 원팀을 꾸리는 게 지금 우선이니까. 네, 또 원팀을 꾸리느라고 이제 네. 대선 주자들 다 과거 대선 주자들 만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별화와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돌파해야 될 네. 최대 난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 추석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2달 가까이 계속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슈는 대장동 관련 이슈였는데 오히려 그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더 많기 때문에 야당을 지지하는 게 좀 견고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국갤럽에서도 대장동 특검 뭐 이런 거 이제 조사했는데요. 네. 사실은 대장동 논란이 네. 그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이제 깊은 상처를 안겨준 사건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이제 특검 요구하는 게 한 65% 정도 돼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인이 뭐 전혀 관계가 없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면서 뭐 성남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국민들은 이제 그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는 네. 거죠. 저는 특검을 받지 않으면 대장동 논란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월 7일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LH 직원들의 그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어떻게 보면 이 보궐선거 전체를 좀 판을 휩쓴 바람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이 대장동 이슈가 여전히 유효한 이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반전의 기회를 잡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대장동 논란은 네. 20, 30대를 뭐 그러니까 직접 때렸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특검을 요구한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답하는 의견 중에 20대가 제일 높아요. 60대부터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30대 이런 순인데 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설득하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역변이전 네. 35% 거기 갇힌 것도 이게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검경이 빨리 수사를 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그 무혐의로 난다 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수용을 하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수용을 한다라면 국민 여론을 좀 돌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나는 뭐 책임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민심을 좀 사로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런 그 해명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생각하는 걸 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 승인권자인데 어떻게 책임이 없을 수 있느냐.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 이전에 검찰 조사 말씀하셨는데 네. 문제는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7, 80%가 신뢰 안 해요. 검찰 개혁의 결과물 아닌가요? 그런 결과물을 개혁이 너무 잘 된 거 아닌가요? 네, 개혁이 너무 잘 돼서 이 여권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네. 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검사들은 이게 굉장히 좀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 뭐 정권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이 증거와 어떤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새로운 시도죠. 이게 빅데이터 분석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좀 유리하다고 나왔나요? 빅데이터 분석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네. 굉장히 혼전을 펼치고 있고요. 네. 되게 이제 부정적인 언어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을 세게 벌이면서 네. 조금 약간 떨어져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자 이재명 후보의 그 연관어를 보면은 네. 서른. 네. 이제 그 원팀. 이낙연 캠프의 네. 공동선대위원장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재선, 4.4 오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여전히 그 네. 경선 후유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예. 빅데이터 플랫폼인 썸트렌드 이제 과거의 예. 다음 소프트, 예. 한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그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예. 여기서 한 달을 기간으로 네. 이재명 윤석열을 키워드로 넣어서 네. 검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석 기간이 한 달이죠. 그러니까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연관어를 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연관어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뭐 서른, 뭐 윤석열, 뭐 4.4 오입 이런 것들이 많이 뽑혀져 나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연관어가 많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 후유증을 여전히 앓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지층 결집이 여전히 이제 과제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보면요. 네. 뭐 누나, 최은순 장모죠.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그 친 윤석열 검사. 네. 무슨 양평.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 비리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인 비리로 좀 둘러싸여 있는 모양새네. 키워드로만 놓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홍준표를 보면 네. 이제 네. 이재명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이거 눈에 띄네요. 주 4일째. 네, 뭐 주사일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를 제시한. 공격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거고, 이 양평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를 맹폭하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네거티브 본인 스스로의 네거티브는 조금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로만 보면 여전히 이제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 세 명의 연관 검색어가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 뭐 유불리를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유불리를 보긴 좀 어렵고 네. 뭐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여론이 뭐 우호적이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난주에 존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죠. 정치 테마주.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 그런가요? 미국에서도요. 네.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네. 트럼프 관련주가 연일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개인의 어떤 이제 호불호도 있지만 뭐랄까 이제 또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중심으로 한 SNS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인연 가지고 자꾸 이제 정치 테마주가 묶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고요. 네. 오히려 윤석열 또는 이재명의 어떤 주요 공약. 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공약이 국정 과제로 우선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다. 네. 그랬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대체로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테마주를 보면 네.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그러니까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네. 이렇게 막 상승세가 크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원팀에 대한 우려라든지 네. 대장동 논란 이런 것들이 네.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으면서 네. 이제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런 것들은 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식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관련된. 네, 기본주택, 기본주택 관련주들인데 네. 최근에 이제 대장주 노릇을 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대장동 논란이 확산하면서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코나아이는 그 지역화폐 네. 관련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그러니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제 원팀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 국민의 기대 심리가 뭐 이렇게 관련 그 기업의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된다. 네. 이런 정도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뭐 대체로 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9시 30분에 검색을 해서 네. 여기서는 아직 안 나타났는데 네. 12시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도 아마 이제 다음 주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네. 홍준표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 네. 그러니까 경산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관련주 중에 좀 특이사항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네네. 채권날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 그러니까 워크아웃 들어갔었죠. 저희가. 그렇죠. 예.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업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제일 공약이 거의 이제 탈원전을 제로. 그러니까 원전 재검토하겠다. 중시하겠다. 네, 재검토하겠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기후 이제 당사자 총회가 31일 개막을 해요. 유럽, 네네. 영국에서.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당장의 대안으로 원전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도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두산중공업 얘기했었는데요. 네. 지지난주에 한 15% 이상 폭등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상승세. 그러니까 뭐 항상 오른 다음에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르기 전에 얘기해야지. 오르기 전에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테마주 투자는 조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그 민심을 읽는 지표로 참고를 할 뿐이지 실제 자기 돈을 넣어서 돈이 들어가면은 오르면 좋지만 떨어지면 또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가슴이 아프고 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다만 네. 뭐 재미삼아 조금씩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하여튼 뭐 그냥 지표로서 유의미하다라기보다는 그냥 정치 테마주로도 그런 어떤 대선 그 후보들에 대한 이 선호를 좀 한번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에 네. 내지는 한 달 전에 미리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그 테마주로의 그 흐름으로 보면 다음 주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약간 좀 높다. 약간 높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예측이 그대로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뭐 네. 가상 대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치 지형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그렇고,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10월 마지막 주 현재도 여전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죠. 네. 윤석열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네. 이재명 후보가 하락세를 좀 차단하면서 네. 원팀을 구성하면서 이제 좀 그렇죠. 그 바닥 다지기에 좀 들어갔고. 그렇죠. 네, 상승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네. 이 데이터, 여론조사, 테마주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네. 다음 주 5일 날이죠. 네, 예. 2시경에 발표하는데요. 네. 홍준표 후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우위에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 지형은 일부 지표에서 민주당 쪽이 약간 호전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선 민심은 국민의힘 쪽이 우세하다. 야권 쪽이 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아직은 높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거죠. 빅데이터에서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공방으로 네. 진찰되고 있고 네. 여기서 잠깐 거리를 두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이정현 전 정무수석과 이렇게 대담했을 때도 약간 제가 받은 느낌은 여전히 당심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자 일주일 뒤에 뭐 결과가 나오니까요. 윤석열 후보의 선전이 실제 대선 후보 선출로 이어질지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이 데이터로 본 대선 민심 결론은 윤석열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이 결과를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